자, 조차가 파헤친다. 정치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성대 조기원근 교수, 부경대 차주건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 예. 2주 연속. 예. 근데 올랐는데 이제 29%에서 이제 30%좀 초반, 예, 예. 32.8, 33 뭐 이렇게 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일단 올랐던 거는 이제 저는 밑바닥을 좀 확인한 부분들은 좀 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르는 데는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너무 독단적인 행보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의 변화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순간 저는 굉장히 핵심 지지층이 떨어져 나갔던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보면 주로 지지율 반등이 일어나는 지역이 부울경이나 이런 전통적인 지지층, 네네. 이 결집한 지역 그 중심으로 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연령별로 보더라도 60대, 70대의 어떤 상승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저는 뭐 이렇게 마음이 떠났던 2030 세대나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오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고 예, 전통적인 예. 지지층이 조금씩 결집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지지층 결집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일단 그런 아주 밑바닥이 네. 이렇게 네네. 모여지는 그런 느낌 네네. 그걸 주고 있다 그렇게. 근데 그 배경에는 이제 뭐 어쨌든 이전의 혼란과 다르게 좀 수습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니까 또 네네. 그걸 갖다가 신문들이 열심히 언론들이 열심히 또 보도를 그렇죠. 해주니까. 언론 환경이 워낙에 어우러집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뭐 행정관들 비롯해가지고 사실은 감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쇄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행정에 대하여서도 원희룡 지사의 국토부를 이제 좀 이렇게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일기 신도시 문제가 지금 뭐냐 이런 네네.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언론에 잘 보도가 되고 노출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세 명의 우리 대통령 모시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모시고 있는 세 명의 대통령이 아마 그런 합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에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대통령이 있었나? 또 이런 불만도 제기하던데. 뭐 대통령 지지율 조사야 늘 해왔던 거니까 네. 해왔던 거고 이거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이런 조사도 뭐 MBS 조사나 이런 것도 늘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네. 그 조사가 과도하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전보다는 근데 확실히 여론조사 회사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많아진 데다가 네. 또 워낙 이게 뭐지 하는 게 사실 예, 있었잖아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초반에 30% 이하를 내려가고 하는 게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해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일부에서 10%대로 내려앉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망들 이런 네네. 것들은 조금 부정확했다 그렇게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난 10일이죠.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원 반발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는데 여기에 자필 탄원서가 또 문제가 맞습니다. 됐어요.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가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신군부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커가지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의 어떤 강도에 대한 느낌 때문에 나온 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아직 이 상황에서는 신군부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수준일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반대편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정서적 상태가 그 정도까지 가 있다. 왜냐하면 뭐 국회의원들에 대한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그런 앞으로의 어떤 조사들 이런 것들이 막 예견되고 전체적으로 공안 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몰아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옥죄어오는 그런 데서 나타나는 저는 어떤 정서적 반응 이런 것들이 담긴 말로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기점에 저는 서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고립무원의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네네. 있고 앞으로도 아마 좀 이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에 이제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몰리다가 보니까 더 과한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를 조금 동정하거나 아니면은 우호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과도해지면은 또 부정적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을 이준석 저는 대표가 근데 좀 이준석 알면 대표 좋겠다. 입장에서는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혹은 이재명
지금 앞으로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의원이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압박감보다도 두세 배 더 훨씬 높은 압박감을 본인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좀 거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 예. 본인 하나를 죽이기 위한 네네. 정권 차원의 어떤 그게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적어도 예. 신군부로 여겨질 요소들이 저는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 네, 느낌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상대방이 아니라 네. 우군에 와여서 이제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래도 나이는 젊지만은 네, 네. 대표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지지층 그 지지층이 확실한 지지층이 아니라 네, 그런 네. 경우에는 조금 단어가 하는 그래서 어떤 분기점에 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을 좀 지적해줘요. 처음에 기자회견할 때 개고기를 제가 가장 앞장서서 팔았다면서 울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좀 센세이션이 있었습니다. 개고기란 네. 단어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근데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고 어떻게든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뺐거든요. 네. 근데 이 표현까지 나왔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그렇죠. 아닌가. 근데 이미 이미 끝났죠. 저는 개고기 네, 이미 이야기할 때부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미 건넜다는 거를 서로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남은 거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전면전 그리고 정말 사생결단하는 그런 전투 외에는 저는 남은 건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 근데- 같은 경우도 이제 언론이 어떤 역할을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느냐 언론의 스탠스는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죠. 저는 이준석 그 대표의 편을 드는 언론은 단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제가 볼 적에는 언론의 노출 빈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준석 매일매일 나오고 대표하고 있어요. 저 얘기 좀 지금은 해도 됩니까? 아니, 이준석 대표는 자기의 예. 지금 존재감을 놓치는 순간 그냥 끝나죠. 소리 없이 삼겨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렇기 거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제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 이준석 대표하고 이 그 당 안에서의 문제도 문제인데 저는 이 자필 탄원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지방선거 끝난 뒤에 이제 절대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다녀올 수 있게 중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절대자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뭐 대충 짐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러면 경찰 수사도 다 개입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국을 만들었고 저는 그렇게 가는 수순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은근히 경찰국을 왜 만드는지를 국민들한테 자기 방식대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돌려가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아마 프레임을 갖고 저는 프레임을 잡기 위해서 예, 내놓은 예. 말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제 그 파이낸셜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식적인 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전당대회를 왜 1월에 하느냐, 연내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단독으로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네.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선거에 그러니까 당의 문제에 있어서 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왜 체리 따봉 그것도 또 문제가 됐었는데 말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그거는 어느 역대 대통령 최근의 역대 대통령보다 가장 확실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리고 대단히 치밀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저는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 이게 사실 부인했습니다. 선거 상황이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선거가 이제 끝난 바로 직후의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언론이 어떤 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네네. 여당에 대한 지나친 어떤 개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문제를 많이 삼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네네.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나 아니면 그 이전의 정권 때 이런 상황들이 왔더라면 저는 훨씬 더 심각한 비난의 어떤 주제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바라보는 그 마인드 자체가 우리가 흔히 검찰적이다라고 하는데 일사불란. 다시 말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당이나 우리 주변이나 우리 권력의 내부가 정리되지 않으면은 이게 견디기 좀 어려운 그런 네. 어떤 그 마인드가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자, 국회 얘기를 좀 해보세요.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와 설전을 하는데 정말 의원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보통 이제 국회의원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장관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단 한마디를 안 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 네. 느낌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질의응답할 일은 없겠지만은 저는 그 대통령이 보이는 자세보다 훨씬 더 고압적인 자세였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적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통령 수준 혹은 중통령 수준은 되는 사람이다. 이런 걸 바로 느끼게 했습니다. 의원이 장관이 뭐 일개 장관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정부의 대통령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의원을 대상으로 의원은 개별 독립기관이잖아요. 그 의원 하나하나가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게 벌이는 저는 대단히 오만불선한 태도 그거는 시정해야 된다. 만약 이런 것들이 계속 비춰지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체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두 가지의 측면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아실 거고 첫째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그런 어떤 질의응답에서 보여왔던 그런 태도가 조금 고쳐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분명한 거는 이 잘못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고요. 국민을 대표하는 거고 그다음에 앉아 있는 장관은 그 국민에 의하여서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세와 위치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지금. 저는 그 태도에 가만히 보시면 최강욱 의원이 어떤 사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실 장관은 자기가 판단해서 입니다 아닙니다를 이야기하거나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법무장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기소되셨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처럼 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대표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국회의원들 그런 서로 좀 자세를 고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야의 지지자의 그 반응은 정말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장관으로 안 끝날려나 이런 생각도 그런 의도를 명백히 지금 드러내고 있죠. 저는 통해서 드러내고 24년에 좀 신분이 바뀌지 않을까.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 국회에서 그 말씀하실 때 서로 좀 뭔가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면 팩트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약간 언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세를 서로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저는 그거는 진짜 그거는 그렇고 다 문제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방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렇게 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누워시니까 넌 누워 이런 모습은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조경 교수님 말씀대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도 국민의 궁금증을 국민을 대신해서 거기서 질의를 하니까 그에 맞는 수준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도 보면은 김대기 비서실장 나와가지고 모릅니다. 이걸로 일관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청문회라든지 이런 걸 보는 이유가 우리도 궁금했던 걸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의 태도가 의혹이 해소되는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근데 태도의 문제들은 저희들 우리 갖고 있는 엘리트 정치 문화의 어떤 기본적인 한계고 이런 것들은 저는 당연히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극복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명백한 거는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와 그다음에 장관이라고 하는 일개는 아니지만은 국무위원 간에 명백한 그 위상의 차이는 저는 있죠. 인식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구하는 게 겸손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화가 나더라도 인내해야 되고 답변에 성실해야죠. 그게 장관이 할 일입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전 국토가 지금 선거 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반으로 나뉘어져서 왜냐하면 아직 1년 반이 넘게 남았는데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진짜 서로 답변하고 뭐 이렇게 태도를 보면은 선거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오히려 흥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너무 원사이드하니까 너무 일방적이어서 사실은 호남이나 이런 데서도 뭐 이렇게 뭡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참여율이 저조하다라고 그렇게 프레임화하는 언론도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참여율 저조한 게 아닙니다. 역대의 그런 어떤 경선 과정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과장을 해서 표현을 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이 나선 그런 당대표 경선 치고는 대단히 흥행이 조금 저조한 건 사실이다. 그렇게 봐야 되죠. 투표율이 굉장히 낮고 그 중에서 이제
뭐 70%, 80% 가까이 차지를 하니까 그 민주당에 계시는 분이 아마 다른 파겠죠. 뭐 과잉 대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뭐 투표율이 저조하고 또 높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아니, 근데 따라서 투표율 달라질 보통 수가 당원 있기 때문에. 투표율 네. 그런 경선 과정의 투표율은 30%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고 네. 그다음 이 타이밍 자체가 지금 이제 선거 끝나고 다음 네네. 선거까지 거의 한 1년 반 넘게 남은 시점이어서 사실은 그런 경선 과정이 흥행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뭐 되는 거는 뭐 100%니까 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느 방향으로 방향성을 갖고 나가느냐에 이제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이제 어제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서 5시간 조사받았는데 이게 다음 주 중으로 이제 이게 경선 발표 나고 난 다음 맞죠.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뭐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타격을 예. 입을지 않을까? 예, 사실로 이런- 타격이 있고 이재명 이제 지금 의원 입장에서도 입장문을 뭐 SNS 같은 데 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130회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하고 5시간 경찰 조사를 받고 이런 이제 뭐 아내한테 미안함을 표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관계가 아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네네. 변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앞으로 이재명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도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한 네네. 적극적인 좀 대응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봐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경찰 조사나 이런들 그다음에 검찰이나 이런 네네. 부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보다 유리한 입지에 저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여서 조금 불리하게 이재명 의원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네네. 전개될 가능성이 아마 높다고 다다음 주에 봅니다.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 게 가처분도 그때는 아마 결과가 네. 나왔을 것 그렇죠. 같고 다음 주 나오니까. 지금 네. 이재명 의원의 부인 그 문제도 아마 나올 예. 것 같고.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원 80조 개정 이거 가지고 1항은 개정 못하고 예, 사망을 3항에 해요. 이제 정책 네. 탄압 네. 그거는 이제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을 네. 한다. 지금 네. 중앙위에서 그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강경 당원들만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그게 마치 모두인 양 이렇게 된다. 이런 우려들. 저는 그런 것들을 보완할 장치는 마련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수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우리 민주주의에는 또 수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 수기라고 하는 거는 참여민주주의에 의해서 이 과다대표된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과정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 속에서 뭐 최고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어떤 그 상위 기관들이 네네. 어떤 수기를 해서 뭔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통제 장치는 최소한은 두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가 되고 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과잉 대표 또는 하나의 목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손을 좀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민주당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정 기간 동안은 네네. 민주당이 자기 내부 개혁을 위해서 권리당원으로부터 강경한 소리를 듣는 어떤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네네. 민주당의 내부 개혁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형준 시장 1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그 허위사실 공표.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뭐 저는 한 2, 30만 원이라도 아마 아예 무죄가 나왔다? 아예 무죄 나온 건 조금 저는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보는 거죠. 네네. 사실 그런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 유죄를 추정하고 있는 쪽에서는 너무도 명백하게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모르고 지나갈 수 있냐. 당연히 직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법원 판단은 뭐냐면 그 직위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직위를 태면하게 했다. 이걸 인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저는 뭐 박형준 시장을 사실은 한편에서는 이게 그 직위에 있으면서도 알아야 될 사실을 제대로 모른 약간은 직무태만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 업무에 소홀했던 그런 사람으로 저는 찍는 효과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건에 수신자가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그러니까 이거를 봤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요청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원래대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그 내부 문건의 그 어떤 포맷이 있는데 기존의 그 포맷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보고했는지 아니면 보고를 받았든지 그거를 확실하게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이유인데
글쎄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애매하고 네네.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문건 같으면은 정식 문건으로 두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법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법꾸라지 이야기를 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문구만 따져서 할 수 있는데 저는 국민들의 심판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누구나 이해합니다. 그 위치에 있는 청와대에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는 국민 법정서상으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거는 뭐 법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예.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아까도 선거 때라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여당은 공심위 얘기가 벌써 나오고 야당에서는 당대표가 공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대표 나오고 전당대회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계속 선거 얘기만 나올 것 같은데 국민들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총선, 지선, 대선 이것만 생각하지만은 그 안에 지금 정당의 당 대표를 뽑고 있고 하는 것도 어쨌든 선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렇게 관찰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선거가 계속 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 대표가 되고 이런 경우도 전부 다 지금 보면은 총선 앞으로 그 안에서 총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인 것이 총선과 상관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전부 지금 선거만 생각. 국민들이 느끼는 이 피로감은 결국은 두 개의 정당 내부에 아직도 제도화된 틀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앞에 있을 앞으로 있을 총선에 대해서 공천을 결정하는 권력 관계. 네네. 이 권력 관계가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 권력 관계를 정리를 빨리 해야 총선을 위한 준비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예. 끊임없이 이 문제는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겁니다. 언제 과연 제도화된 정당을 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성대 조경구 교수, 부경대 차주건 교수와 함께 정치쇼 조차가 파헤친다 함께했습니다. 예, 뭐 정치 이야기하면 늘 따라 붙는 말이 피곤하다, 필요하다인데.